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더위에 잘 예, 지내시죠? 예, 어, 오늘은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냥 오늘 그 백악관에서 미국의 상하원들 국회의원을 다 모셔다 놓고 바이든이 지금 사우스론에서 파티 피크닉을 하고 있어요. 그 맞고 지금 피크닉이 이제 끝나는 중인데, 자, 이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많는데 우선 우크라이나 사투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 푸틴이 이미 그 가스관을 독일에 하고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지금 가동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긴장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중동을 갑니다. 중동 가서 에너지 문제를 좀 상의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13일부터 16일까지 중동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을 떠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공급망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고, 또 네, 하나는 러시아 코로나 침공에 따라서 현재 유가, 음, 기름값이 혹은 또 식량 문제, 음,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 6%, 음, 또 생활 물가는 약 한 7%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배럴당 유가가 한 135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예상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중동이 이제 기름을 풀면서 100불 조금 넘어갈 거다. 100불에서 135불 사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여름 성수기 상황이 되면은 16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휴가철이 되고 지금 폭염이 막 몰려와서 야외 나들이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예, 아무튼 국민들께서도 약간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는 상당한 이제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가서 일을 잘 해결할 것 같는데요.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이준석인가 뭐 국민의힘 것도 또 민주당의 무슨 저 젊은 여자아이 하나 있던데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별로 세련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왜 모두 스크린에 이런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이 청년들이, 물론 청년의 피가 중요하죠. 근데 이 청년들이 세련되지 못해요. 그리고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지금 고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참들의 어드바이스도 드려야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아주 정치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튼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사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상황보다는 이준석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거에 따른 징계가 돼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당원 입당 기간, 우리 당으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어 전당대회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입당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6개월 전 그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아무튼 출마 자체를 막아버렸잖아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바꿀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다. 왜냐하면은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상대 양 진영에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진영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기존 정치권들, 기득권 정치권들 혹은 과거 정치권들,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러한 구설에 매여 있는 정치권들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다고 봐요. 단지 하나 그것이 본인들이 다 옳고 남은 다 틀리다 이런 양비론 쪽으로 가면 안 된다네. 양분론 쪽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또 정당 정치라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정당 정치의 그 형태가 당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무튼 이준석 사태나 박지원 사태 뭐 우리 당도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들을 얘기는 좀 듣자. 단지 하나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로 정해지면 하나로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가지만은 다양한 목소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때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반응, 그것도 그 방법,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지금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초보 운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무튼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시도하는 것이 준비된 시도가 아니고 즉흥적인 시도가 많다는 거. 또 윤핵관들이 다음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당권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분. 뭐 저는 윤핵관의 행태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특히 장제원 의원이나 그 권선동 원내대표나 지금까지 정치 행태를 보면은 뭐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에서 지원을 하고 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자기들의 권력 노름에 현 윤석열 정부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그 부분을 깨닫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윤핵관들이 앞장서서 정치의 전면에 나오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그래서 윤핵관과의 어느 정도의 정리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국내 정치가 좀 시끄럽지 않아야 될 건데 해외에서 볼 때도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게 잘 돼야 여당으로서 잘 돼야만이 또 국가도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냥 대통령이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특히 종북 세력들의 지친 국민들이 그러한 내로남불 정권에 지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해서 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그렇죠.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 악행 학습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어정쩡한 상황으로 관계 설정을 잘 못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개혁 과제, 국민들이 말하는 국정과제를 통한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로 의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인수해서 만들 때 그때부터 확고부동하게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다르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그 정체성을 흔든 자유민주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침탈한 또 자유도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상쇄시켜버린 이러한 부분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금 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고유가, 고물가, 식량의 그 부족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겹쳐서 경제난까지 겹친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또 제3의 팬데믹이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풀어나갈지,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건지, 그냥 경제학자 출신들, 경제인 출신들,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원 출신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행정부 이제 장관들의 혹은 총리의 의견을 듣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지율은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무능해도 주변 인재를 잘 쓰면은 이게 제대로 굴러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주변에 별로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없는지, 아직은 2개월 때문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안보 문란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속았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북한 눈치 보기에 대해서 북한에 비유 맞추느라고 온 국민들이 거기 시달려 가지고 그냥 나라를 잃을까봐 얼마나 마음 조였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문재인의 이런 국가 안보를 위기에 처한 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니 뭐니 한다면서 한 2년 동안은 모조리 그냥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우리 안보 수장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감옥에 다 였지 않습니까?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하시고. 저 지금 볼 때마다 하여튼 김정은이가 명령하는 사람마다 다 집어연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면은. 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한미동맹도 얼마나 많은 갭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 단계에 있지만은.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왜 뇌물을 먹었다고 집어넣는가 하고 국가 안보를 위기에다가 처해가지고, 아니 국가 안보가 흔들리면 있냐 죽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문제인데, 이 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혼돈스럽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탈북 조작 사건, 이 문제를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지금 국정원 자체에서 고발한 상태고, 네. 또 하나는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고발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무튼 안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는 다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건 맞아요. 단지 하나,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가짜 평화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쇼들을 했습니까? 또 하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USB, 그 USB의 내용에 국민을 동의받지 않고 수십조를 북한에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밟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래 가는데, 또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산불 정책,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승계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 부분부터 빨리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 경각을 했던 것은 많이 뭐 평양올림픽을 만들어 반대 투쟁을 했고, 또 하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이것은 반역 행위일 수 있다. 또 9.19 군사합의는 미국과 협의되지 않은 혹은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조차도 해제해버린 그러한 잘못된 그 협정 아닙니까? 협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아니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삼불 정책을 했던 그 부분부터 뭐 당장에 그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 다음에 MD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또 한미 군사훈련 뭐 당장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달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북한이 알레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북 전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그냥 사건 물론 두 사건 자체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사하는 거는 옳습니다. 서해 탈북 조작 사건이나 탈북어민 그 강제 송환 뭐 북송 문제 이거는 재조사하는 게 맞지만은 큰 틀의 외교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이 확연하게 다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 혹은 대북 지원을 위해서 밀거래, 네. 원유 밀거래라든지 식량 밀거래라든지 이런 밀거래에 대한 상황들을 빨리 긴밀히 수사팀이 붙어줘서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러한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그런 한미 공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밀거래를 통해서 북한에 돈이 제공됐는가. 그렇죠. 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미국의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공조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5년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악행들 혹은 종북행위, 종중행위 이러한 부분들하고 단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절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서는 좀 벽을 치는 듯하고 큰 중요한 뭐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나 삼불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거는 그냥 개성해 가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저 오늘 인터넷에 뭐 뜨는 거 보니까 북한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의 전략자산, 핵자산이 와서 한국과 무슨 훈련을 한다면은 개성공단보다 더 엄청난 폭발가 있을 거라고 아주 위협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개성공단을 폭발을 시켰는데 거기에 두고 온 여러 장비를 가지고 북한이 지금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다는 지금 정보가 있더라고요. 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두고 온 몇십 대의 버스가 있대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인플로이드를 운반하는 그 버스를 북한이 지금 몰래 사용을 하고 있대요. 저기 평양에 굴러다니는 게 몇 대가 있다. 아니, 이럴 지경이 되도록까지 야당은 뭐 했으며 그 당시 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이것이 지금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 혈세가 지금 평양에서 굴러다니고 자기들 멋대로 그 폭발시키고 이래도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뭐 통일부에서 면밀히 조사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제 정황상으로 보면은 개성공단을 이제 나무 공장을 자기가 도둑질해 가지고 지금 그렇죠. 재생산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엄연히 그 투자한 쪽은 한국 기업이고 또 대한민국 자산이죠. 정부가 지원이 가 있고
또 음. 그러면은 한국의 자산을 무단 침범해가지고 하는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그러면 이 도둑놈들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원래 뭐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다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사회고 국제 관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개성공단에 그 철수를 했으면은 봉쇄를 시켜놓고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야. 북한이 가동을 해서 자기들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을 또 인민들한테 팔고 그러면요. 필요한 점에는 예를, 뭐 북한에서 또 중국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나는 또 금강산도 마찬가지예요. 금강산도 자기들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강산 자기 마음대로 폭파하고 또 뭐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집단은 국제사회와의 고립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본적인 관례 자체를 다 무시해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생이 형 집에 들어가 가지고 형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또 통장도 자기가 쓰고 돈도 자기가 쓰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 뭐 그거는 형제지간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북한이 하는 행위는 아니 공산주의자, 그 생명의 공산당이잖아요. 위협을 느껴서 탈출한 그 기업인들 예. 그런 기업인들 또 박광자 피격 사건, 박광자씨 피격 사건 때문에 철수했던 금강산 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북한에다가 앞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그 기본적인 관례나 협정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북한이 더욱더 고립의 상황으로 가고 국제적으로 보면 웃음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차관도 엄청 좋더라고요, 북한에. 아니, 공산당한테 뭔 놈의 차관을 줍니까? 그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거하고 똑같이 안 그리고 받아내리라고 믿습니까? 북한의 손에 딱 들어가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그리고 이 북한이나 러시아한테 그런 차관들을 줘서 아니, 북한에 대인들이 차관을 무기 줬다는 쓰고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에 무슨 좌파들이 돈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저질러놓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이제 우리 저기 윤석열 정부가 빨리 설거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끔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상당히 그 우파 국민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저 인간들이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했던 거는 다 옳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려 하는 것도 권력 사유화라 그러잖아요. 문재인은 권력 사유화를 꽃배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국이도 싫어하는데 지멋대로 갖다 앉히고 청와대에 전부 뿔구스름한 사람들 다 갖다 앉혀놨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색깔이 있었어요? 청와대에?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아직도 그 세력들이 네,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에도 아직도 그 세력들이 남아 있다는 거고 네,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각 군에도 아직도 그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지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을 뜯어 고칠 수가 있고요. 동력이 있어야지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동력이 떨어지면은 개혁 작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개혁 작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 명예회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면은 가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억울하게 그 정치적인 그 보복을 당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빨리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또 재판이 지금 아직도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도 안 끝난 상태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 보복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 또 그렇죠. 복권 사면 이런 부분들을 이루는 것이
전 정권하고의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분들이 뇌물을 먹지 않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그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 단절화죠. 지금은 그 정권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의 문제가 아니고 단절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단절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뭐 30% 중반대로 떨어져 보니까 개혁 과제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뭐 지금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공공 개혁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보도자를 냈는 것도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는 개혁 정부였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뿐만이 아니고 노동,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개혁, 또 금융개혁, 교육개혁을 다 시도했던 정부고 하나하나 그 성과를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그 개혁 과제들을 좀 들여다봐라. 그렇죠. 그게 답이 다 있는 겁니다. 다른 그리고 본인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 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하고 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안보 문제만 해도 머리가 터지는데 외교 문제까지 지금 겹쳐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컨트롤 타워를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레드팀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모든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해가면서 그러한 경고음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팀들을 빨리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 부분 문제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행태 혹은 국민들 정서에 동떨어지는 정책 발언들 또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빨리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기자들도 그렇고 오바마 때 그 행정부에 있던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권을 하기를 은근히 바라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정치인으로서도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떤 포지션을 갈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뭐 안 사람인지 그 영부인인지 하는 그 사람은요 좀 영부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부인 수업이 너무 안 돼가 있어가지고 너무 또 일찍 바깥에 그냥 여러 가지 대외적인 데를 나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자세가 왜 그리 건들건들 합니까? 그 영부인이라는데 자태가 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기록을 봤더니만은 역시 그 자태가 그렇게 건들건들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지금 문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디의 자리를 앉으신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당장 해체시켜라. 본인이 내 팬클럽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내하고 팬클럽 회장 전혀 연관도 없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민정 그 수석실이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소위 친인척 관련 뭐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친인척 관리를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은 치명적인 국민 정서에 그렇죠. 동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회복 불능의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제2부속실을 만든다 저는 뭐 제2부속실 만든다
만드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야당도 만들어라 하면은 아 내가 해보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고 제2부속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위 김건희 여사의 무슨 일정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대외 접촉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국가에 대한 위신 또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컨트롤하지 않고 내가 그냥 뭐 그냥 국민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나 또 김건희 여사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한테 대단히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준비된 그러한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라스트 5분이 한 3, 4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베 시간 빨리 가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벌써 35분을 했어요.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파, 우리로 말하면 우익 수장인데, 일본에. 이 양반이 사망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아베 총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때는 그 과거사 부분에 있어서는 부딪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인 지소미아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양국 간의 상황들이 있었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테러, 소위 말하는 비격 저격 사건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저를 아끼는 분들은 굉장히 신변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번에는 뭐 종교 문제, 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테러를 가했다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도 카터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방 범죄도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 이래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생각은 지금 아베 총리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참의원 선거에서 166석의 소위 그 개헌선인데 176석까지 소위 자민당을 비롯한 공명당 개헌을 요구하는 4개 정당의 의석이 176석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는 아베의 유훈 소위 말하는 평화 헌법에 대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평화헌법이 75년과 일본의 헌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아베 유운을 받들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평화헌법의 개정의 핵심은 군사강국으로 가겠다는 거고 또 자위대의 상황들을 실질적인 군으로서의 역할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일본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일본의 두려움은 이해를 하지만은 단지 하나 그거를 계기로 또 아베 사망을 계기로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계기로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전범국가인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죠.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렇죠. 만약에 일본이 지금의 평화협정을 개정을 해서 군사강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침략을 당했던 대한민국으로서 또 하나는 일본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태를 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기시다 정부의 일본 정부에다가 저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아니고 실질적인 과거에 대한 진정된 사과와 아울러 현재 미래의 희망을
가져가는 양국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 아베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헌법 개정을 통하고 평화헌법을 바꾸어서 군사 대국화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한일 관계는 더욱더 냉각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I see. 이번 저기 아베 총격 사건으로 그 스큐리티 문제, 경호 문제가 굉장히 미국에도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베가 이번에 총격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큐리티가 완전히 뒤에가 비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VIP들이 앞으로 상당한 경호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의 경악을 울리는데, 이름으로써 우리가 저기 일본과의 관계도 사실은 아베가 너무 우익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저기 G7이나 나토에서도 정상회담 못했지 않습니까? 양국에. 그것도 다 아베가 못하게 해서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리고 그 정신 나간 놈은 그 종교 문제 때문에 자기 엄마를 쏘든지 안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을 쏘아야지 왜 대통령을 쏘입니까? 그만치 허술한 것이 뚫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도 경호 문제에 신경을 쓰시고요. 또 우리 대표님께서 저 정치권에 저기 메인스트림에 빨리 들어가셔서 저기 큰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재를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미국을 지금 방문하겠다고 우리 제니 기자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상황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예. 미국 쪽 방문을 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그 뿌리가 강하게 지금 정치권이나 일반 공무원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또는 대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딱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바이.